8천 명의 몽골 전사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3배나 되는 군대를 2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전멸시킬 수 있었을까요? 1241년 4월 9일 기독교 유럽의 정계의 기사들이 자신감 있게 실레지아의 레그니차 근처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폴란드 귀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지에서 싸웠던 노련한 템플 기사단도 함께했습니다. 기독교를 수호하기로 맹세한 독일 십자군도 모였습니다. 그들은 적보다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신이 자신들의 편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승리가 확실하다고 여길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들판에는 2만 5천 구의 유럽 병사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통합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독실공 헨리 2세 공작에 참수된 머리는 몽골 창에 꽂혀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전과 군사적 기만의 걸작이었습니다. 그 효과는 너무나 엄청나서 수세기 동안 유럽을 괴롭혔습니다. 몽골군은 우월한 숫자나 더 좋은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의 용기를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사형 선고로, 영광 추구를 지옥으로 향하는 행진으로 만들었습니다. 1241년 유럽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아의 스텝 지역에서 멈출 수 없는 군대가 검은 파도처럼 서쪽으로 밀려오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건설하고 손자 바투칸과 전설적인 장군 수부타이가 지휘하는 몽골 제국은 이미 동방의 가장 강력한 왕국들을 파괴했습니다. 1223년 칼카 강 전투에서 몽골군은 8만 명의 러시아와 쿠만 전사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레그니차에서 사용할 것과 정확히 같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거짓 후퇴, 심리 조작, 그리고 잔혹한 효율성이 그것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패배했다고 생각한 몽골군을 9일 동안 200마일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18,000명의 신선한 몽골 기병대가 기다리는 매복으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그 학살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몽골 지휘관들이 축제를 벌이며 앉아있던 나무 단상 아래에서 러시아 공작들은 질식사했습니다. 몽골군은 승리를 축하하며 말 그대로 적들을 바라라에 짓밟았습니다. 1237년 몽골군은 시작했던 일을 끝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 블라디미르, 키예프를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키예프 한 도시에서만 5만 명의 주민 중 2,0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학살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러시아 땅을 며칠 동안 걸어도 살아있는 사람을 한 명도 볼 수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몽골군이 경고로 남긴 불타버린 마을과 해골 피라미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정말로 무서웠던 점은 그들의 잔인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몽골 전사는 어릴 적부터 안장에 앉아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전력 질주하면서도 화살을 치명적인 정확도로 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80마일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럽 기사들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2배가 넘었습니다. 나무, 뿔, 힘줄로 만든 그들의 복합 활은 200야드 거리에서도 갑옷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심리전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유럽 영주들이 밭을 가꾸는 것만큼이나 의도적으로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그들은 학살된 도시에서 한두 명의 생존자를 남겨두고 도망치게 했습니다. 이는 몽골군의 잔악 행위를 널리 퍼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침공하기 수개월 전부터 첩자와 상인들을 고용하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관리들을 매수하고 동맹국들을 서로 이간질했습니다. 또한 항상 도시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즉시 항복하고 신민으로 살거나 저항하다가 마지막 아이 한 명까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찍 항복한 도시들은 세금을 냈습니다. 저항한 도시들은 모든 주민이 체계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선택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참수될 수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은 살려두었지만 사슬에 묶여 동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몽골군은 유럽인들처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절대적으로 무자비한 자연의 힘처럼 싸웠습니다. 1241년 초, 몽골의 폭풍이 중앙 유럽을 덮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투칸의 전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5만 명의 전사로 이루어진 그의 주력군은 헝가리를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헝가리의 벨라사세 국왕은 몽골이 자신들의 신민이라고 주장하는 쿠만 난민들을 넘겨주기를 거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에는 동맹국들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폴란드가 지원군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보헤미아는 헝가리에서 훨씬 가까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도 마침내 위협을 인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세기 최고의 군사적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부타이는 더 작은 기만 부대를 북쪽 폴란드로 보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정확한 숫자를 두고 논쟁하지만 8천에서 2만 명 사이의 병력이었습니다. 바이다르, 카단, 오르다칸 왕자들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란과 파괴였습니다. 폴란드인들이 헝가리를 돕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땅을 방어하는데 너무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공포를 퍼뜨리고 빠르게 움직이며 효율적으로 살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력군에 합류하여 헝가리군에 대한 최종 타격을 가할 예정이었습니다. 1241년 1월 몽골군의 폴란드 진역은 흩어진 양떼에서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투맨으로 나뉘어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공격했습니다. 투맨은 각각 대략 10,000명의 병사들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2월 13일 몽골군은 투레우스코 전투에서 크라쿠프의 보이보드 부워지미에시가 이끄는 폴란드군을 격파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거짓 후퇴했고 폴란드 기사들은 대형을 깨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몽골 기마 궁수들은 방향을 돌려 사방에서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부워지미에시는 그의 부하 대부분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5일 후 몽골 정찰대는 산도미에시 마을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의 수비대는 잠시 포위된 후 2월 13일에 항복했습니다. 몽골군은 항복을 받아들였지만 모든 수비병을 체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이는 다른 도시들에게 저항의 대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3월 18일 또 다른 폴란드군이 흐미엘니크에서 몽골군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거짓 후토의 추격, 포위, 학살이 반복되었습니다. 소폴란드의 폴란드 귀족들은 한 번에 한 전투씩 피를 흘리며 말라갔습니다. 몽골군은 각 승리마다 크라쿠프 자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1241년 3월 24일 종려주일 폴란드의 고대 수도가 불탔습니다. 몽골 정찰대가 크라쿠프에 접근하자 도시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망쳤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몽골군이 거의 저항 없이 진입하여 모든 귀중품을 약탈하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불태우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서 있던 교회들은 장작 대어미가 되었습니다. 왕궁은 약탈당하고 불에 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크라쿠프의 폐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폴란드 위에 드리워진 장례식 수위처럼 하늘을 어둡게 했습니다. 몽골군은 다시 병력을 나누었습니다. 오르다칸의 투맨은 폴란드 중부를 황폐화했습니다. 그들은 웽치차만큼 북쪽까지 진격한 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바이다르와 카단은 실레지아의 수도 브로츠와프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진격 속도는 숨막힐 듯 빨랐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유럽 지휘관들은 몽골 주력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전사들과 맞서고 있는지, 다음에는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정확히 몽골군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적의 균형을 잃게 하고 결코 통합하지 못하게 하며 조직화되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실공 헨리 2세 공작은 폴란드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며 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196년경에 태어난 헨리는
수명 동안 분열된 폴란드 왕국을 재통합하려고 노력했던 수염공 헨리의 아들이었습니다. 1238년 수염공 헨리가 사망했을 때 그의 아들은 실레지아뿐만 아니라 폴란드 대공이라는 비공식적인 역할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공작들이 지도력으로 우러러보던 유일한 피아스트 왕자였습니다. 헨리 2세는 진정한 신앙심을 통해 자신의 별명인 독실공을 얻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실레지아의 성녀 헤드비히였으며 헨리는 어머니가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수도원을 세우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교회를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정의와 자비의 명성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함만으로는 몽골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45세의 헨리는 아버지의 섭정으로 여러 위기를 겪었던 경험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치를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실레지아에서 몽골군을 막지 못한다면 라인강까지 진격하는 그들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박하게 유럽 전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통치자들의 반응은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 황제는 기독교 세계를 누가 진정으로 다스리는가를 두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와 치열한 싸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다툼은 너무나 격렬해서 두 사람은 동방에서 다가오는 실존적 위협보다 서로를 파괴하는 데 더 몰두하는 듯 보였습니다. 헝가리의 벨라사세 국왕은 필사적으로 자신만의 방어를 조직하려 노력했고 병력을 뺄 수 없었습니다. 헨리의 처남인 보헤미아의 벤체슬라우스 1세 국왕은 5만 명의 병력을 레그니차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쉬웠습니다. 행동은 더 어려웠습니다. 2월과 3월 내내 몽골 투맨들이 폴란드를 황폐화하는 동안 헨리는 레그니차 주변에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의 실레지아 영지에서는 10,000명의 병력이 모였습니다. 그의 개인 병력과 가신들을 이끄는 소귀족, 그리고 평생 전쟁 훈련을 받은 실레지아 기사들이었습니다. 투레우스코와 흐미엘니크 전투의 생존자들은 2,000명 정도가 지쳐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고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비만공 미에슈코 2세 공작은 오폴레에서 병력을 이끌고 왔습니다. 모라비아의 볼레스라프도 모라비아 기사단을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단들도 있었습니다. 템플 기사단 소수, 아마도 68에서 88명의 전개 전사들이 헨리군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군사력의 정수였습니다. 성지에서 사라센과 싸웠던 용사들이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9호 기사단과 튜턴 기사단도 언급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를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는 1241년 4월 초까지 레그니차 주변에 25,000에서 3만 명의 병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엄청난 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헨리는 불가능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보헤미아 처남 벤체슬라우스가 약속했던 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마침내 북쪽으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3월 말 몽골 정찰대는 브로츠와프에 도달하여 방어선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는 브로츠와프, 즉 그의 영지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를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벤체슬라우스가 도착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레그니차로 철수하여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벤체슬라우스는 계속 행진했습니다. 몽골군은 광범위한 첩보망으로부터 보헤미아군이 헨리와 합류하기까지 이틀 정도 남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몽골군은 7만에서 8만 명에 달하는 연합군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조차 극복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몽골 지휘관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합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헨리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브로츠와프 공성전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레그니차를 향해 강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경주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4월 8일 헨리 공작이 군대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벤체슬라우스가 레그니차에서 하루도 안 되는 행군 거리인 시비니에서 멈춰 섰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헨리는 서둘러 오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긴급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벤체슬라우스는 주저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몽골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신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헨리가 1241년 4월 9일 레그니차를 떠날 때 그는 몽골군과 홀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의 징조는 불길했습니다. 헨리가 레그니차를 지나 성모 마리아 교회로 미사를 드리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교회 탑에서 돌이 떨어져 그를 거의 덮칠 뻔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모든 것이 신의 섭리로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좋지 않은 신의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그래도 전진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표준 관행에 따라 자신의 군대를 4개의 사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익에는 크라쿠프의 술리슬라프가 지휘하는 대폴란드의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좌익에는 비망공 미에슈코 2세가 지휘하는 오폴레의 기병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예비대에는 볼레슬라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광부들과 모라비아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강에는 헨리가 직접 지휘하는 실레시아 병력과 성전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대의 주력 타격대였습니다. 유럽군은 레그니차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진격했습니다. 그곳은 레그니츠키의 폴레라고 불렸습니다. 레그니차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소는 나중에 독일어로 발슈타트라고 알려졌습니다. 발슈타트는 단순히 전장이라는 뜻입니다. 지형은 비교적 평탄하여 기병대가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멀리서 몽골군이 대형을 갖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몽골군은 유럽군이 사용하던 촘촘한 대형이 없는 흐트러진 기마병의 줄처럼 보였습니다. 유럽인들의 눈에는 이들이 아시아 절반을 공포에 떨게 한 악마의 기마병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몽골군의 첫 번째 기만술이었습니다. 몽골군의 모든 외양은 유럽인들의 자신감을 유발하도록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의 대형은 느슨해 보였습니다. 이는 빠른 기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중기병대는 이러한 기동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가죽과 오칠한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유럽의 판금 갑옷에 비해 가벼웠습니다. 이는 몽골군을 더 빠르고 민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복합궁과 창, 올가미, 그리고 곡선형 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럽군은 창과 검에 의존했습니다. 몽골군의 무기는 훨씬 다재다능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선봉에는 만구다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살 특공대이자 선봉대였습니다. 만구다이의 전술적 목적은 적들을 함정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사들은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기동인 거짓 후퇴에 능숙했기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적과 교전한 다음 마치 패주한 것처럼 돌아서 도망쳤습니다. 이를 통해 추격하는 적들을 지원 병력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을 실제 몽골 중기병대가 기다리는 살상구역으로 유인했습니다. 만구다이는 1223년 칼카 강 전투에서 이와 똑같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세주 전 흐미엘니크 전투에서도 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다시 이 전술을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경우처럼 이 전술은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었습니다. 전투는 헨리가 지휘하는 실레시아 기병대가 몽골군 선봉대를 향해 돌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중기병대가 적진을 강타하여 충격과 개인의 기량으로 전투를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실레시아 기병대는 승리를 확신하며 창을 평평하게 들고 들판을 가로질러 돌격했습니다.
몽골 만구다이는 화살 몇 발을 쏜 다음 돌아서 도망쳤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한 패주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무서운 전사들이 아니라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실레시아 기병대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추격했습니다. 그들 뒤에서 술리슬라프가 지휘하는 대폴란드 기병대도 몽골군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돌격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사들이 꿈꾸던 순간이었습니다. 적들이 무너지고 추격하며 도망치는 적들을 쓰러뜨리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말과 유럽 전마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몽골 말은 더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달릴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마는 거대하고 강력했으며 짧은 돌격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폴란드와 실레시아 기병대가 몽골 선봉대를 들판을 가로질러 추격하면서 말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몽골군은 항상 100야드 앞서면서 딱 잡히지 않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추격병들을 폴란드 주력군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200년 뒤 연대기 작가 얀 들루고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격의 혼란 속에서 폴란드어로 도망치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폴란드인들은 몽골군이 적을 사로잡아 그들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몽골군은 전투에서 언어적 기만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침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속임수였을까요? 좌익 오폴레 기병대를 지휘하던 비만공 미에슈코 2세는 그것이 진짜 후토의 명령이라고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병력을 돌려 전투에서 이탈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이후로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미에슈코는 비겁하게 도망친 것일까요? 아니면 몽골군의 술수에 넘어간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헨리 군대의 3분의 1이 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그들의 비밀 병기를 배치했습니다. 몽골군은 갈대와 풀다발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가연성 물질에 적셔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연막은 안개처럼 전장을 가로질러 퍼졌습니다. 남아있던 폴란드 보병과 기병대는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정이 닫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던 몽골 지휘관들은 깃발 신호와 뿔피리 소리를 사용하여 연기 속에서도 정밀하게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만구다이를 추격하던 유럽 기병대는 연기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한 채 헤쳐나갔습니다. 이때 몽골 경기 병대가 양쪽 측면에서 들이닥쳤습니다. 거짓 후퇴는 갑자기 역전되었습니다. 만구다이는 말머리를 돌려 다시 맹렬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기병대 뒤에서는 몽골 중기병대가 그들의 후방을 강타했습니다. 유럽인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시야 속에서 포위된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복합궁은 아군 병력 위로 높은 곡선으로 화살을 발사하여 밀집된 적 대형에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폴란드 기사들은 기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협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영이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향에서 몽골 기병대가 그들에게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창과 칼을 들고 돌격하여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학살이었습니다. 군대가 붕괴하는 것을 본 경건공 헨리는 자신의 병력을 재집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성전 기사단은 수십 명의 몽골군을 죽이며 필사적인 용기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수적인 열세와 전술에 압도당했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68명에서 88명의 성전 기사단원 중 9명의 기사, 형제와 3명의 병장, 그리고 500명의 무장병들이 전사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완전한 전멸이었습니다. 성전 기사단 총사령관은 나중에 프랑스의 루이 9세 국왕에게 이 재앙에 대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럽군 대형이 붕괴되자 몽골 기병대는 일말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기사들을 추격하여 죽였습니다. 쓰러져 있는 부상병들을 학살했으며 포로들을 체계적으로 처형했습니다. 헌리 공작이 소수의 호위병들과 함께 전장에서 탈출하려 했을 때 몽골 기마병들이 그를 추격했습니다. 사료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헨리는 붙잡혀 참수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후 중반, 아마도 전투 시작 불과 2시간 후에 일어났다고 전해졌습니다. 한 몽골 전사는 그의 잘린 머리를 가져다가 창에 꽂아 레그니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몽골군은 공작의 머리를 거리에 늘어놓고 행진했습니다. 겁에 질린 주민들은 빗장 걸린 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성 헤드비히는 나중에 그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왼쪽 발에 있는 6개의 발가락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이 발가락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형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자신들의 관습적인 방식으로 전사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모든 유럽 전사의 오른쪽 귀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루에 모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9자루의 귀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사상자 수는 완전하고 철저한 재앙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헨리의 25,000명에서 30,000명 병력 중 출처에 따르면 20,000명에서 25,000명이 레그니차 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80에서 90%의 사상률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제1차 세계 대전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들은 일반적으로 20에서 30%의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이 로마 시대 이후로 목격하지 못했던 규모의 전멸이었습니다. 몽골군도 병력을 잃었습니다. 어떤 전투도 대가 없이 치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료들은 몽골군의 사상자가 수백 명이었으며 수천 명은 아니었다고 시사합니다. 그들의 거짓 후퇴와 포위 전술의 전술적 완벽함은 자신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군의 손실을 극대화했습니다. 보헤미아의 벤체슬라우스 국왕에게 헨리가 전멸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즉시 보헤미아로 후퇴했습니다. 그의 5만 명 병력은 몽골군과 교전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몽골군이 그를 클로드족까지 추격했습니다. 그곳에서 보헤미아 기병대가 그들을 격퇴했습니다. 이것은 이 전역에서 유럽의 몇 안 되는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기독교 세계 최고의 기사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들을 야만 기병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명예로운 기사들이 사용하지 않을 전술을 썼습니다. 몽골군은 유럽의 군사 전통을 유럽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전쟁은 개인 전투, 명예, 그리고 직접적인 대결을 중시했습니다. 몽골군은 기만, 협력,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했습니다. 유럽 기사들은 적들에게 용감하게 돌격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몽골군은 용감한 돌격을 매복으로 유인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유럽 군대는 개별 전사들의 집합체로 싸웠습니다. 몽골 군대는 단일하게 조율된 기계처럼 싸웠습니다. 그리고 1241년 4월 9일 명예가 기만을 만났을 때 기만이 결정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레그니차 전투 후 몽골군은 더 작은 약탈대로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몇 주 동안 실레시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들은 레그니차 자체를 포위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신 그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농민들을 학살했으며 황무지를 만들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 시골 지역이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4월 하순 몽골 지휘관들은 헝가리에서 자신들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모히 전투에 맞춰 몽골 주력군에 합류했습니다. 이 전투는 레그니차 전투 이틀 후에 벌어졌습니다. 모히 전투에서 수부타이는 벨라 4세 국왕의 헝가리 군대를 파괴하기 위해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추정치로 5만 명에서 6만 명의 헝가리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서유럽으로 가는 길은 열렸습니다.
비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몽골군과 대서양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241년 12월 몽골 본국에서 오고타이 대칸이 사망했습니다. 몽골 법에 따르면 모든 혈통의 왕자들은 카라코름으로 돌아가 새로운 칸을 선택하는 데 참여해야 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지휘하던 바투칸은 즉시 작전을 중단하고 자신의 군대를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몽골에서 한 사람의 죽음이 유럽을 몽골 제국으로부터 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폴란드는 레그니차 전투에서 한 세대의 귀족들을 잃었습니다. 헨리 공작의 죽음은 실레시아를 계승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영지는 아들들 사이에 분할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힘을 더욱 분열시켰습니다. 다음 50년 동안 폴란드는 약하고 분열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쪽으로부터의 독일 확장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몽골군은 1259년과 1287년에 폴란드를 두 번 더 약탈하러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정복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수도 사라이에서 러시아를 통치하던 황금 유목민은 200년 동안 동유럽을 지배했습니다. 러시아 공국들은 1480년까지 몽골 칸들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헝가리는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직접적인 통제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레그니차에서의 파괴는 폴란드를 러시아의 운명으로부터 실제로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몽골군은 유럽 군대를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쪽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영구 점령은 그들의 병참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병력을 과도하게 확장시켰습니다. 레그니차 전투 후 유럽 군사 이론가들은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경기병의 중요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전술이 용기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외상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유럽 연대기 작가들은 몽골군을 악마의 화신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이 기독교의 죄를 벌하기 위해 보내진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전사들이 그렇게 효과적이고 무자비하며 체계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레그니차 전투가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그 규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중세 전투보다 작았습니다. 그 중요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전쟁 방식의 충돌을 드러낸 데 있었습니다. 유럽 기사도는 개인의 용맹, 근접전, 그리고 전사의 명예를 강조했습니다. 몽골 전쟁술은 집단 규율, 전술적 기만, 그리고 효율적인 살상을 강조했습니다. 유럽 기사들은 영광을 위해 싸웠습니다. 몽골 전사들은 승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1241년 4월 9일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헨리 공이 군대를 괴멸시킨 거짓 후퇴는 수십 년간 몽골 군사력의 정수였습니다. 이는 찰나의 타이밍과 수천 명의 기병에 걸친 완벽한 협응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본능이 싸우라고 외칠 때 돌아서서 도망칠 절대적인 규율도 요구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전장을 읽고 실시간으로 전술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수세기 동안 따라잡지 못할 군사적 정교함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몽골군이 되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오고타이 칸이 죽지 않았다면, 만약 바투칸이 서쪽으로 계속 진격했다면, 몽골 10호제 부대는 그들의 전술과 협응력으로 프랑스, 잉글랜드, 신성 로마 제국의 봉건 군대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이는 레그니차에서 헨리의 병력을 파괴한 것만큼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성체들은 몽골의 공성 무기 앞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중국과 페르시아 도시들을 정복하며 공성전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파리에서 런던, 로마에 이르는 유럽의 대성당 도시들은 키이우와 크라쿠프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서구 기독교는
동방의 불교나 이슬람으로 대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 역사의 전체 궤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유럽은 멀리 몽골에서 한 남자의 죽음이라는 운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폴란드에서 레그니차의 기억은 여전히 강렬합니다. 이 전투는 바르샤바 무명 용사의 묘에 기념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레그니차 1241년 4월 9일이라는 간결한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2015년 레그니차 가톨릭 교구는 경건공 헨리 2세 공작을 공식적으로 복자 순교자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종이라는 칭호가 수여되었고 잠재적인 성인 인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헨리는 유럽 중세전쟁의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나빴던 점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경건함은 진실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진짜였습니다.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능한 역경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전술은 21세기 수준의 협응력을 사용하여 13세기 무기로 싸우는 적에게는 희망 없이 구식이었다. 헨리는 기독교 기사의 명예로 싸웠습니다. 몽골군은 전문 군사력의 냉철한 효율성으로 싸웠습니다. 명예는 레그니차에서 죽었습니다. 효율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의 유럽인이 그 교훈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레그니차의 진정한 공포는 단순히 사망자 수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단 한 번의 오후에 2만 5천 구의 시신은 어떤 기준으로도 엄청난 숫자이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패배의 체계적인 본질에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운이나 수적인 우세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조작과 전술적 기만의 기술을 너무나 완벽하게 연마했습니다. 그 결과 적들은 스스로를 패배시켰습니다. 유럽 기사가 도망치는 몽골군을 추격할 때마다 그는 정확히 몽골군의 의도대로 움직였습니다. 명예가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명예는 몽골군의 손에서 무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군을 눈멀게 한 연막은 단순한 영리한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인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전장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지휘관들이 전투가 시작되면 병력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몽골 장교들은 깃발 신호와 뿔피리 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연기와 혼돈 속에서 발레와 같은 정확성으로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이 이해해야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로 위장한 산업 규모의 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241년 4월의 그 오후에 연기가 거쳤을 때 레그니차의 들판은 유럽 방어자들의 부서진 시신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공작의 잘린 머리는 전리품이자 경고로 몽골의 창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만큼 소름 끼치고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24시간 안에 1000개의 좋아요를 달성해 봅시다. 역사의 가장 어둡고 잔혹한 전투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역사적 전투나 사건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몽골 침략은 서양사에서 가장 간과된 장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가 너무나 무섭고 유럽 군사적 우위에 대한 많은 신화에 도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의 기사들은 동등한 상대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명예나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전사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승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힘든 교훈이었고 유럽은 레그니차와 같은 들판에서 피해강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 교과서가 간과하기를 선호하는 역사의 잔혹한 진실을 더 많이 탐구해 보겠습니다.